안녕하세요. 저는 43세 김재현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밤늦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잠은 항상 얕습니다. 린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고 준호가 작은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들이 저를 깨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면 린이 벌써 일어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두곤 해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피곤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만 지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 나오고 밥 공기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린은 저를 보며 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린의 한국어가 서툴러 서이기도 하고 저 역시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들이 편하네요. 린이 물을 따라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식탁 한쪽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럴런이 쓴 한글로 힘내요, 당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린이 언제 이런 말을 배웠는지, 언제부터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공장 일은 힘듭니다. 8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고 기계 소음 때문에 하루 종일 귀가 먹먹해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것 말고는 앉을 틈도 없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만 해요. 린과 준호가 있으니까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공장에서 나와 집에 들러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나가야 해요. 린이 도시락을 싸주면 그걸 들고 나가서 차 안에서 먹을 때도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태우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어요. 요즘 들어 몸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계속된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린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준호도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오늘 밤도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린의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힘내요, 당신.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린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 손님을 태우러 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에 말이 없어졌을까요? 처음 린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일상이 시작되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멀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린이 제가 피곤해할 때 어깨를 주물러주고 저는 린이 외로워할 때 손을 잡아주곤 하거든요.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쪽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린이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혼자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다는 걸요. 저는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내일 아침에 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마음을 많이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는 건 말이에요. 공장은 시끄럽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소리로 가득해요. 처음에는 이 소음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소음 속에서 저는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오는 부품들을 검사하고 분류하는 일이에요.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아파오지만 참을만 해요. 린의 쪽지를 생각하며 버텼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식당으로 향해요. 저는 린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들어있었어요. 간이 딱 맞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정훈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29살 젊은 친구로 같은 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고 말이 많은 편이에요. 형, 또 도시락이네. 부인이 정말 잘해주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주말에 뭐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저는 잘 끼어들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가끔 웃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훈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 부인 베트남 사람이라며? 저는 응이라고 짧게 답했어요. 언제 결혼했어? 3년 전이야. 아, 그럼 중매 결혼?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던데. 주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국제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어? 라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언어는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뭔가 린을 상품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정훈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국제 결혼? 베트남이면 싸게 했네. 순간 공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료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싸게 했다고? 저는 정훈이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정훈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형,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내 아내를 가지고 농담하는 거야?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형, 미안해.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냥. 요즘 많이 하잖아, 그런 결혼. 그런 결혼이 뭐야?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사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훈이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린과 함께 걸을 때 사람들이 흘끗 보는 시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직원의 표정, 동네 주민들의 수군거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정훈이의 말 한마디에 터진 거였어요.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정훈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론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린을 생각하니 더 속상했습니다. 린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시선을 견뎌야 했을까요? 저는 그걸 다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보호하기는커녕 함께 있기만 해도 린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훈이가 몇 번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했어. 형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앞으론 조심해. 정훈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화를 계속 품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 친구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귀어야 할까요? 린이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린을 위해 화를 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린이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린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지냈으면 해요.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공장에서의 김재현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 김재현이 되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도시의 밤거리를 누비며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죠. 어떤 날은 즐거운 이야기를, 어떤 날은 슬픈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오늘도 첫 번째 콜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집까지 가는 손님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상당히 취해 계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기사님 결혼하셨어요? 갑자기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애는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럼 부인이 집에서 기다리겠네. 좋겠다. 나는 혼자 살거든요. 손님은 한참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네, 그러셨군요 정도로만 답했어요. 두 번째 손님은 젊은 회사원들이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탔는데 모두 많이 취해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회사 이야기, 상사 욕, 연예인 이야기 등등.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너 국제 결혼 생각해봤어? 갑자기 왜? 요즘 많이 한다며.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고. 아, 동남아시아 쪽 말하는 거야? 응,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데. 귀가 솔깃해졌어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진짜 결혼이야?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냐? 뭐 비슷하지. 어차피 조건부 결혼이잖아. 한국 와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럼 손해지. 돈만 날리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린을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우리 결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어요. 물론 중매로 만났지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한 건데 말이에요. 린이 돈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세 번째 손님은 최악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의 남자였는데 술 냄새가 심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니하오 아니 신짜오 베트남 인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기사님 혹시 국제 결혼하셨어요? 순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요즘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하나 데려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얌전하고 예쁘고 한국 여자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데려온다는 표현이 귀에 걸렸어요. 마치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말도 재미있고 말이에요. 아니 완따이 모시기 이런 거 말이에요. 손님이 린의 말투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은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말없이 운전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계속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좋죠? 한국 여자들처럼 까칠하지도 않고 집안일도 잘하고 정말 싸게 아내 구한 거네요.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하게 멈춘 건 아니었지만 손님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왜 갑자기 멈춰요? 죄송합니다. 신호등이. 거짓말이었어요. 신호등은 초록불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과 싸울 수는 없어요.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참을 수 없는 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린이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손님은 잠깐 조용하다가 다시 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준 후 저는 한참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선들로부터 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오히려 린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박 기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같은 대리운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에요. 재현아, 오늘 일 어때? 그냥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박 기사님은 한참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너와 부인이 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럼 더욱 잘해주면 되지. 사람은 말로 풀어야 돼. 속에만 담아두면 병돼. 사람은 말로 풀어야 한다. 박 기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 말들이 민망하고 어색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집에 가서 린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린을 사랑한다고, 린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린이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도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린에게 뭐라고 말할지를요.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용기가 사라졌어요. 린이 자고 있을 텐데 깨워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내일로 미루는 게 나을까요? 결국 조용히 들어갔어요. 린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는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다짐했어요. 내일은 꼭 린에게 말해주자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박 기사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말로 풀어야 해요. 어젯밤 다짐했던 일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린은 이미 한국어 교실에 나가고 없었고 저도 공장에 늦을까봐 서둘러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이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들어온 주문 때문에 모든 직원이 2시간 더 일해야 했어요. 덕분에 집에 도착한 시간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린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준호가 뛰어와서 제 다리에 안겼습니다. 요즘 부쩍 아빠를 찾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마 더 많이 놀아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해요. 준호야, 아빠 씻고 올게.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린에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나와서 보니 린이 준호를 재우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저녁을 먹고 대리운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저는 린에게 말했어요.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물었지만 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어둠침침했는데 소파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왜 안 자고 있어?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서둘러 린 옆에 앉았어요. 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리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다시 물었어요. 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늘 한국어 교실에서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 교실에는 린 말고도 외국인 여성들이 몇 명 더 있는데 대부분 결혼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 온 한국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린들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이상하게 하네. 돈 주고 사오면 그게 무슨 결혼이야.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말리려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살아서 한국 온 거잖아. 우리나라 남자들 순진해서 속는 거야. 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반박할 수도 없었고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선생님의 만류로 나갔지만 린은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해요? 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린이 정말로 그런 시선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린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어요. 리나. 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괜찮다고 해야 할까. 린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린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저를 돈으로 산 물건처럼 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 역시 비슷한 말들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린의 상처는 저보다 훨씬 클 거예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와서 이런 시선들을 견뎌야 하는 거니까요. 리나,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이 린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피곤해요. 린이 말했어요. 정말 피곤해요. 매일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린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린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어요. 편견과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린에게 더 잘해주는 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건? 아니면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일은 꼭 린과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제 마음을 전해주자고. 린이 혼자 상처받지 않도록 함께 견뎌내자고 말하자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쉽지 않았어요. 일상의 바쁨 속에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는 사이 린과 저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은 더 적어졌고 침묵은 더 길어졌습니다. 어쩌면 저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린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게, 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게, 그러면 제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린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거든요. 그걸 깨닫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러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린과는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계속됐거든요. 첫 번째 손님을 태우고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린이 걸었나 싶어서 받았는데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준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응, 준호야. 왜 전화했어? 아빠 언제 와? 준호가 물었어요. 늦을 거야. 내일 아침에 보자. 아빠는 왜 맨날 없어?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맨날 없다는 표현이요. 6살 아이가 느끼기에 아빠는 늘 집에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사정이 중요하지 않겠죠. 아빠가 일해야 해서 그래.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준호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으려면 아빠가 돈을 벌어야 해. 그럼 돈 안 벌면 안 돼? 준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주말에 놀아줄게. 정말? 응, 약속해. 준호는 그제서야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약속을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빠는 왜 맨날 없어?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준호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놀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피곤해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거리가 생겼죠. 결혼할 때 다짐했었어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준호에게는 주겠다고요.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준호가 원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아빠가 되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준호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이나 잠을 자느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을 태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금세 자라버리니까요. 세 번째 손님은 40대 아버지였어요. 술에 취해서 계속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요즘 아빠 없다고 서운해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애들과 시간을 못 보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왜 맨날 없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돈을 벌자니 시간이 없고 시간을 내자니 돈이 부족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절실해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나서 저는 차 안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대리운전을 그만둘 수는 없을까?
공장 일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을까? 계산해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장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대리운전 횟수를 줄이는 건 어떨까요? 매일 하지 말고 격일로 하거나 주말에는 아예 쉬거나.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박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대리운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재현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 전화? 죄송해요. 급한 건 아니고 혹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박 기사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준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아빠 없다고 서운해한다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말은 쉬는 게 어때? 평일 대신 조금 더 하고. 박 기사님이 제안하셨어요. 수입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돈보다 가족이 먼저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스케줄이 정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설렜어요. 준호에게 주말에 놀아줄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린에게도 좋은 소식일 거예요. 주말에는 세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모두 자고 있었지만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 기대됐어요. 잠들기 전에 준호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이 함께 하자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속으로 약속했어요. 린도 살펴봤어요.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얼굴이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린에게도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아빠와 남편이 되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준호 생일이 다가왔어요. 벌써 7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케이크를 주문하고 준호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두었거든요. 준호 생일에는 일찍 와야 해. 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늦을 수는 없죠. 응, 그날은 일찍 올게. 저는 확실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손님 중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술에 많이 취해서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사님, 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인하고 싸웠거든요. 들어가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술 취한 손님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우 말이에요. 보통은 조금 기다려주면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달랐어요. 30분이 지나도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준호 생일 케이크를 자르기로 한 시간이 8시 30분이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조급해졌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들 생일이라 집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기사가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해?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 여기서 못 내려. 좀 더 기다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내리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너무 오래 걸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10시, 10시 30분.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린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님 앞에서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11시가 되었을 때 그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됐다. 나 집 안 들어가. 그리고는 걸어서 어디론가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어요. 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리나, 나야. 미안해. 늦었어. 괜찮아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린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케이크는 아직 안 잘랐어요.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저를 기다려준 거예요. 아빠 없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지 않고 기다려준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30분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뛰어왔어요. 아빠, 왔다. 준호가 제 다리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늦었네. 괜찮아. 아빠 기다렸어.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케이크에는 숫자 7 모양의 초가 꽂혀 있었어요. 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였습니다. 자, 준호야. 초 불어봐. 저는 준호를 안고 케이크 앞에 앉았어요. 준호가 크게 숨을 들이쉬고 초를 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원도 빌었어? 응, 빌었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 빌었는데? 비밀이야. 린이 케이크를 잘라주었어요. 준호 것, 제 것, 린 것까지 3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3개의 접시가 놓이니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 완성됐어요. 맛있다. 준호가 케이크를 먹으며 좋아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생크림 케이크였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니 특별했어요. 준호야, 선물도 있어. 린이 포장된 상자를 가져왔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준호는 포장지를 뜯으며 신났어요. 와,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파티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준호를 재우고 나서 린과 둘이 앉았어요. 고마워. 저는 린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너 준비해줘서. 기다려줘서. 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약속했어요. 가족이 우선이야.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오늘 늦은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결국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가 기다려준 것, 린이 이해해준 것, 그리고 3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먹은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준호의 7번째 생일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 조용히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준호 생일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정말로 대리운전을 쉬게 됐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첫 번째 주말, 준호가 공원에 가자고 했어요. 아빠, 공원 가자. 그네 타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좋아, 가자. 린도 함께 나갔어요.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외출하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앞서 뛰어갔고 저와 린은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린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준호는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밀어주고 린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놀고 나서 벤치에 앉았어요. 준호는 아직 뛰어다니고 있었고 저와 린은 나란히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준호가 정말 좋아하네요. 린이 말했어요. 응, 오랜만에 아빠랑 놀아서 그런가 봐. 저는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준호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거든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옆에서 보니 린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나 봐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린아. 저는 린을 불렀어요. 네. 그동안 힘들었지? 린이 잠깐 멈춘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뛰어와서 아빠 나도 끼워줘. 라고 했어요. 저는 준호를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린의 손을 잡았어요. 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우리 세 사람이 가족이야. 저는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저는 약속했어요. 주말에는 항상 함께 보내고 평일에도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잠깐 멈춘 후 이어갔어요.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게. 린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린이 대답했어요. 준호가 나도 사랑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간 건데 준호가 이것저것 골라주겠다고 따라왔어요. 린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식으로 결혼하면. 예전 같았으면 신경 쓰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린이 요리하는 걸 도와주고 준호는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린이 한국어 교실에서 배운 것들, 제가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준호를 재우고 나서 린과 둘이 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당신. 린이 불렀어요. 응. 고마워요. 오늘 하루. 저는 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해해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며칠 후 린이 저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한국어로 쓴 편지였는데
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답장을 써주고 싶었지만 글솜씨가 없어서 말로 전했어요. 나도 행복해. 린이랑 준호가 있어서.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어요. 말없이 버티기만 했던 시간에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뀐 거였죠.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함께 견뎌나가기로 한 거예요. 준호는 이제 8살이 됐고 린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대리운전도 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 때가 많아요. 편견과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날을 떠올려요. 처음으로 린에게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던 날, 준호와 진짜 아빠 역할을 시작한 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을요. 그 기억은 언제까지나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을 거예요.